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도 역시 매크로 시황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강력한 긴축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신흥국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내용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 6월, 7월 빅스테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 사항은 저번 주 금요일 이슈였죠. 파월 의장이 이제는 뭐 공급망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겠다. 통화 정책으로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완전히 폴 볼커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6월, 7월 빅스텝 중인데 이 중에서 6월 달이 0.5%가 아니고 0.75% 금리 인상 확률로 대폭 올라간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서 이제 양적 긴축이 빠르면 5월 달부터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QT에 대한 실질 체감을 우리가 지금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시 시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다. 이건 이제 계속 유지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국 봉쇄가 길어지고 있어서 지금 특히 2분기 GDP가 절단나게 생겼고 한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북경까지 봉쇄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징후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 주가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3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피크라고 해도 급격히 낮아지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원자재 쪽으로 보면은 3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피크일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급격히 낮아지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폴란드랑 불가리아 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유럽 쪽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잠재적인 리스크로 안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신규 주택 가격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19.4% 상승. 전년 대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일 수가 없죠. 어쨌든 이제 파월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파월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뜻을 우리가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소비를 꺾어야 되잖아요. 소비를 꺾어야 하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데 소비를 꺾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경기를 하강시키겠다. 억지로라도 하강시키겠다라는 얘기니까 뭐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이제 기존 30년 동안의 지표에서는 금리를 올리다가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든 시점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이제 완화 쪽으로 넘어가는 스탠스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시장에 충격을 줘야 돼요, 이번에는. 그래서 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나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긴축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충격은 줘야 된다라는 거를 연준 쪽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연준 부의장 인준안이 통과됐죠. 브레이너드가 이제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아니고 부의장이 이제 사실상 됐습니다. 이제 요거는 어떤 거냐면 계속 브레이너드가 굉장히 강력한 금리 인상을 계속 주장을 해 왔었어요. 이게 통과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상원 쪽에서도 통과된 거기 때문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 다 하세요. 그리고 그 임무 꼭 완수하세요. 강력하게 지지하겠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제 파월도 마음을 먹었고 연준 부의장까지도 마음을 먹었고 굉장히 강력한 긴축을 진행할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너드가 이제 연준 부의장이 됐기 때문에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공격적 금리 인상 투표권자가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방 기금리 선물 시장을 보시면 일단 뭐 5월달은 0.5% 거의 100%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달 FOMC에서는 지금 0.75% 금리 인상이 거의 뭐 80%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월달 보면은 0.5% 금리 인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0.5%, 0.5%, 여기서 0.75%. 요까지만 하면은 이제 금리가 2%, 2.25%.
즉 거의 뭐 중립금리 수준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죠.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은에서 한 번 정도는 빅스텝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요거를 조금 우리가 또 염두를 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7월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강하게 땡기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조금 시키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6월, 7월 달까지 시장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한 방에 선반영돼서 가격적으로 충격을 주게 되면 물론 단기적인 이제 좀 단단한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 없이 계속 계단식으로 흐물흐물 위아래 하면서 흔들어 제끼면 뭐 7월 달까지도 시장이 그렇게 안전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게 이제 딱 적용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염두를 해놓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런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3% 전후의 금리가 타겟팅이 될 것 같은데 뭐이 정도 속도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4분기 정도에는 한은의 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력한 긴축 뒤에 신흥국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이 아무래도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장세로 바뀌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실적이 부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실물경제 타격이 본격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리 10년물 채권 금리에서 추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거든요. 이게 지금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고개를 든 시점이 금리 인상 초입 시점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고개를 들었다는 건 우리가 좀 안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고개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 5%를 넘는지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속도로 보면은 하반기에 들어가서 이 5% 충분히 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5%를 넘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가 5%를 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신용 경색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신흥국부터 약한 고리가 수면 위로 터질 가능성 이게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가장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금융감독원에서 레버리지 비율, BIS 비율 등 자본 적적성 지표를 통해서 금융사의 경영 실태를 평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1분기에 했을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레버리지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1등급을 부여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4대 은행 중에서는 1등급에 해당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6%가 이제 2등급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국민은행만 여기에 해당이 돼요. 문제는 이거는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나머지 4대 은행 중에서 3곳은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2등급 중에서도 제로에 해당하는 등급. 근데 문제는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이게 지금 가계부채 가장 큰 내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BIS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보면은 이쪽 가계부채 쪽 DSR 여기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주요국 중에서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온 국가는 우리나라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타일랜드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타일랜드는 좀 심각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러시아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온 게 이제 결국 가계부채 이슈인데 이제 부동산 쪽이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GDP 대비 약 5배예요. 그래서 1980년 일본 거품 붕괴 직전 그때가 5.4배였는데 이제 그 수준에 육박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BIS 은행 위기 항목 5개 중에서 5개 모두 경고등이 들어온 유일한 국가로 대한민국이 선정됐습니다. 저번 달에는 이미 이코노미스트에서 비슷한 내용을 이제 기사화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무조건 터진다 이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강력한 긴축 뒤에 이제 뇌관이 터지면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신용 경색이 터지지 않으면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이런 환경에서 신용 경색이 무조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번에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008년 이후로 처음으로 맞이하는 부채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2008년 때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일단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가 5%가 넘을 때 이런 부분도 이제 기사화가 좀 많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뭐 가계부채 이슈부터 해서 그 다음에 지금 4대 은행이 뭐 1등급에 들어간 은행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4대 은행은 그렇다 치고 그 저축은행 쪽 있잖아요. 이금융권 이쪽에서 분명히 사고 터지는 곳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라고 해도 아직은 뭐 신용 경색까지는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 당장 유동성 축소 이거에 대한 이 가격 반영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미국의 어닝 시즌에서 빅테크의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게 예상치만큼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상치만큼 나온다고 해도 멀티플이 빠지기 때문에 가격 조정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상치보다도 안 나오면 더 심하게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빅테크의 실적이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분명히 하반기에는 3분기죠. 3분기에는 영업이익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역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될 내용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멤버십 시장 분석 시간에서는 일단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시장이 어떻고 그리고 만약에 나스닥이 저점을 깨트리게 되면 이론적으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빠질지 아니면 계속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시장 분석 때는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자세히 그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